네, 안녕하세요. 데이터과학과 강형엽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시대가 AI로 인해서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막 살아가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되게 부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많은 게 변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큰 기회가 있는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미래 설계를 하셔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마 데이터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뭐 컴퓨터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뭐 데이터 맨날 나오는 단어죠.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바라볼 때 조금 한 가지 시야를 하나 더 이렇게 넣어주면 좋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도메인 노레지라고 해서 도메인 지식입니다. 데이터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실 숫자에 불과할 수 있어요. 뭐 0, 1, 2, 3, 4, 5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도메인 지식이 결합이 되면 뭐 로봇의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선박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고 반도체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도메인 지식이 들어가면서 그 데이터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앞으로 나는 다룰 거라고 할 때 꼭 한 가지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게 나는 어떤 도메인의 전문가가 되어서 이 데이터를 다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주면 아마 굉장히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도메인은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가상세계를 만들고요. 이 가상세계가 현실과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 혹은 현실을 넘어설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래서 그래픽스에서 인공지능 로봇까지가 되겠고요. 목차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정의나 어떤 이 친구가 뭘 하는 학문인가를 설명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AI가 최신으로 어떤 담론을 통해서 이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일단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미지, 영상, 세계를 만들고 다루는 모든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무슨 데이터를 다루죠? 라고 제가 물면 아마 이렇게 알고는 있을 거예요. 0과 1을 다루는 기계고요. 그 0과 1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루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나온다. 뭐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됐죠. 어떻게 0과 1을 다루길래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 컴퓨터는 어떻게 로봇을 움직이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런 화면을 만들게 되는 거고 이런 거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돼 있죠. 그 중간 과정을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는 거지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학문이 바로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로 세상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0과 1을 이용해서 이 세계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사용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 법한 데를 막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좀 꼽아보면은 일단 게임이라는 데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면요, 컴퓨터를 통해서 그 게임의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죠. 그 기술 자체가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딱 열었는데 빛이 나오죠. 거기서 이미지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 터치를 해서 옆으로 넘기면은 그 친구들이 옆으로 쓱쓱 넘어가죠. 그것도 다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의 인풋을 받아서 0과 1을 내뱉는 어떤 컴퓨터가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런 이미지 연출을 하고 터치를 하면은 그 다음 화면 넘어가고 이런 것도 모두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입니다. 그리고 영화나 애니메이션, 뭐 가장 이해하기 쉽게 최근에 나왔던 주토피아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했던 뭐 엘사 나오는 거, 네, 겨울왕국인가요? 뭐 그런 것들도 전부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에요. 확장현실 기술,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그럼 여러분들 눈에다가 가상현실이 보이게 세상을 렌더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고요. 디자인, 설계, 뭐 시각화, 여러분들이 뭐 일기예보를 보면 나는 뭐 태풍이 막 몰아칩니다 같은 것도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입니다. 아주 쉽게 풀어서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텍스처링, 렌더링이라고 불리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컴퓨터 그래픽스는 컴퓨터가 0과 1, 왼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0과 1이라는 이런 데이터가 막 있어요. 그거를 넣어주면 이제 컴퓨터가 삐릿삐릿 알겠다 하고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를 탁 내뱉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사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평소에 사용자로 있을 때는
별로 우리 관심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전공을 하게 되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모델링, 텍스처링, 렌더링이라는 세 가지 단계로 일단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모델링은 0과 1이 들어왔을 때 이 녀석의 기하 정보를 추측하는 겁니다. 0과 1이 이렇게 들어온 거 보니까 너는 박스 같은데, 랜턴 같은데 라는 기하 정보를 먼저 추측을 하고요. 그럼 그 박스 위에 이제 내가 어떤 색을 입힐 거예요. 얘는 박스니까 뭐 갈색인가? 여기 조금 낡았으니까 낡은 것도 좀 칠해줄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텍스처링, 옷을 입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렌더링은 빛이 왼쪽 위에서 들어오고 이 녀석의 재질은 나무고 근처에 지금 뭐 다른 나무들이 서 있으니까 그림자는 이렇게 질 거고 그럼 이렇게 빛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도식화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0과 1을 넣어서 기하 정보를 만들고요. 그 기하 정보를 가지고 색을 입히고요. 그 색이 입혀진 다음에 이제 빛이라던가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약간 빛나는 거, 아니면 뭐 그림자 같은 거 계산해서 최종 씬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기하 정보라는 거를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친구들을 어떤 정점, 그러니까 점이 어디에 위치하고 그 점이 2개 모이면 선이 되니까 선이 또 3개 모이면 삼각형이 되고 이렇게 면이 되죠. 그런 식으로 점의 위치를 모두 설정하고 이 점들의 연결 관계를 설정을 해서 어디에 어떤 평면이 존재한다를 계속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제 랜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랜턴이 등장하기에 필요한 정보는 이 왼쪽에 있는 숫자 정보가 됩니다. 이 V는 vertex라고 불러서 저 녀석의 공간상의 위치예요. 뭐 1, 2, 3 여러분 뭐 공간 도형 같은 거 하실 때 배우죠? 예, 그런 1, 2, 3의 점이 있고 3, 4, 4의 점이 있고 이런 걸 해주는 거고요. 이제 VN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만드는 어떤 평면이 혹은 이 점이 어디를 쳐다보는가예요. 이 쳐다보는 건 왜 중요하냐면 태양을 어떻게 쳐다보는가, 광원을 어떻게 쳐다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빛을 결정해야 돼서 그래요. 내가 광원을 마주봐요. 그럼 나는 밝게 빛나야죠. 내가 광원을 등져요? 그럼 난 어두워야 되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저 VN이라는 정보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버텍스 몇 개를 어떻게 엮어서 하나의 평면을 만들 거냐, 삼각형 평면을 만들 거냐, 이런 걸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정보가 여러분들 컴퓨터 같은 거 켜서 더블 클릭하면은 .txt 파일 같은 거 해보면 막 알 수 없는 숫자 같은 게 있는 게 있을 건데 뭐 그런 형식으로 컴퓨터가 어딘가에 저장을 해둔 거를 불러와서 오른쪽에 있는 저런 랜턴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하 정보가 얻어졌어요. 그럼 이제 기하 정보 위에다가 나는 색을 입히고 싶습니다. 근데 이 색을 입히는 게 생각보다 또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색을 바라볼 때 제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표현 물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노란색이요로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색이라는 게 그 평면 위에서 되게 미묘하게 변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모두 이해하고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좀 편한 형태를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공간상에 있는 어떤 물체에 대한 색 정보를 다루세요라고 하면 아마 머리가 좀 어지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느냐, 일단 이 3D 평면을 2D 평면으로 옮기자.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쭉 펴가지고 붙여요. 2D 평면에다가. 그 위에다가 내가 붓을 들고 색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2D 평면 위에 색칠하는 건 좀 쉽죠? 직관적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얘는 저렇게 뭐 그라데이션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뭐 위에 있는 메탈 같은 거는 조금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금속 느낌이 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직접 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색을 입히게 되었어요. 자, 그럼 색을 입힌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얘가 이제 빛나게, 실제 우리 현실에 있는 어떤 모든 물체들은 빛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빛을 이제 계산해 줘야 돼요. 근데 이 빛은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램프 같은 경우에는 저 안에 광원이 있겠죠. 그럼 그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어떻게 바깥으로 퍼져야 될까? 어딘가에 반사될 거고 어딘가에는 여러 번 반사되어 튕긴 애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광원을 직접 바라보면 쨍 해야 될 거고 광원을 좀 간접적으로 바라보면 그냥 밝게만 하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과정이 이제 옛날에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좀 뛰어난 수학자분이 이렇게 빛을 모델링하면 될 거야라고 해서 이제 해놓은 수식이 저 가운데 있는 수식이고요. 여기에서 이 수식을 모델링한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현실에 존재하는 빛을 실제로 계산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연산량이 필요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한테 시켜가지고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 자, 여러분, 태양빛이 가장 밝을 때가 언제죠? 가장 위에 있을 때죠. 내 머리 위에 있을 때 정오. 그리고 이 녀석이 어두울 때가 어디냐면은 저기 해가지고 지평선을 넘어갈 때 슬슬 어두워서 환히 어둡겠죠. 자,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장 위에 있을 때 밝다, 0일 때 1. 그리고 가장 오른쪽 가서 90도로 갔을 때 얘가 0이 된다. 그래서 90도가 됐을 때 0이 되는 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뭐죠? 그렇죠? 그래서 수식의 이제 코사인 함수로 우리가 이걸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충이죠. 여러분 봤을 때 뭐야? 그렇게 모델링 해도 돼? 예, 근데 그렇게 모델링을 했더니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는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코사인 함수로 모델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코사인 함수를 다 프로덕트로 표현을 해가지고 저런 수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자, 평면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빛은 반사가 되겠죠. 그러면은 반사각에 가깝게 있는 사람한테는 좀 더 밝게 보이겠죠. 반사각에서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안 빛나게 보이겠죠. 예, 그 수식 하나 넣어주고요. 모든 물체는 반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디퓨즈 평면이라 그래서 굉장히 거친 평면에는 빛이 들어오면 난반사가 일어나요. 그 난반사는 특정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간다라고 해서 그냥 적당한 어떤 컨스턴트 밸류 하나를 더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현상을 하나하나 모델링하면서 더하다 보니까 나름 현실하고 좀 비슷한 형태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정도의 결과물은 이제 이 수식으로 다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신 현대 그래픽스에서는 그렇게만 표현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이제 더 좋은 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그럴듯은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보기엔 약간 어색하죠. 그런 갭들을 이제 줄여나가는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에게 펀더멘털을 설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이트로 시작했다 정도로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0과 1이 어떻게 3차원 공간에서 표현되고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로 만들어지는지 이제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담론이 있습니다. 상호작용과 극사실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모델링, 텍스처링, 렌더링은 정지된 사진을 만드는 기초였어요. 자, 근데 이제 게임이나 가상현실 같이 인터랙티브 씬을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길을 가다가요, 옆에 있는 자동차를 탁 쳤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옆에 나가서 날아갑니다. 자, 이걸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이 가상세계에서 영향을 주고 바로 나한테 그 행동의 결과가 보여져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상호작용이에요. 그리고 극사실성 같은 건 뭐냐면 내가 현실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가상현실에 있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림에서는 현실 같지 않은데 그냥 마인크래프트 정도의 게임, 로블록스 정도의 게임 같은 느낌이야. 약간 되게 조악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갖고 싶은 거는 저렇게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씬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게 극사실성과 연관된 담론입니다. 자, 일단 상호작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1초에 60장 이상의 이미지를 렌더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자동차를 쳤어요, 아까처럼. 그럼 자동차가 치자마자 날아가야 되죠. 그거는 바로 그 상황을 반영해서 나한테 그 바뀐 씬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느리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탁 치고 얘가 좀 생각한 다음 날아가요. 자동차가 너가 날 쳤으니 날아가는 게 맞군 하고 1초 뒤에 날아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일단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모델링, 텍스처링, 렌더링 이 과정을 컴퓨터 하나가 그냥 받아가지고 랜턴 이렇게 만들면 좀 느린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느냐? 이 과정은 어차피 픽스되어 있는 것 같아. 모델링, 텍스처링, 렌더링 과정은 모든 이미지를 렌더링할 때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 같으니까 이 과정을 그냥 가속화하자.
공장화처럼 해가지고 어떤 공정을 만들어 놓고 인풋이 들어오면은 그냥 정해진 대로 쭉쭉 해가지고 아웃풋을 내주는 식으로 하고, 대신에 이 과정은 엄청나게 옵티마이전, 최적화를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서 뭐 다이렉트X라든가 오픈GL, 벌칸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끔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그런 공장을 다루는 API고요. 그리고 GPU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 GPU에 엄청나게 많은 코어가 들어있다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그 모든 코어 하나하나가 그 어떤 그 렌더링에 관련된 연산을 다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머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장화된 연산을 그냥 빨리빨리 처리해서 넘겨주는 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의 발전은 사실 이 GPU의 발전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GPU 파이프라인을 처음에 이제 제시하고 막 발전시키는 친구, 처음 제시는 모르지만 발전했던 친구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어요. 다이렉트X를 했고요. 그 다이렉트X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API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하드웨어적으로 접근했었던 분이 젠슨 황이십니다. 그래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잖아요. 그분이 GPU를 계속 만들고 게임 업계와 계속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렌더링을 할까 계속 고민을 했고, 그래서 GPU가 매니 코어, 여러 개의 코어를 이용해서 다중 연산을 하는 게 빠르다라는 게 계속 가다가 최근에 AI 시대를 만나면서 그 피처가 되게 중요해져서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은 사실 엔비디아의 GPU 파이프라인하고도 굉장히 많이 밀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도 준비됐으니까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렉트X, 오픈GL 같은 친구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 하드웨어는 이렇게 인풋을 넣고 이 아웃풋을 받으면 돼라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제 공장이 준비가 됐어요. 굉장히 빨리 렌더링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이 따라와야겠죠. 하드웨어와 그 하드웨어를 다루는 기술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더 사실적인 씬을 만드는 연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거를 또 설명할 때 첫 번째로 좀 예시를 많이 드는 게 이제 노멀 매핑인데요. 이 노멀 매핑은 뭐냐? 자, 우리가 컴퓨터한테 100만 개의 데이터를 주고 이거 렌더링 해줘라고 하면은 이 100만 개를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 버든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디테일한 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너무 사실적이고 막 주름까지 표현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뭐 100만 개, 1000만 개의 데이터를 진짜 1초에 60번씩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정직하게 모두 처리하려다 보니까 좀 많이 비싸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막 속임수 같은 걸 좀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 속임수의 원천은 뭐냐? 우리 사람은 생각보다 가짜와 진짜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에 이제 입각한 거예요. 자, 첫 번째를 봅시다. 저해상도 데이터를 넣어요. 저해상도 데이터를 넣으면은 실제로 울퉁불퉁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울퉁불퉁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0,0,0, 0,1,0, 0,2,2 이런 식으로 모든 좌표를 다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울퉁불퉁함이 표현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림 미술 같은 거 해봤어요? 울퉁불퉁함이라든가 빛 같은 걸 들어오는 착시 현상을 주기 위해서 데생을 할 때 이렇게 검은 녀석으로 막 처리하면은 평면인데도 되게 막 3차원처럼 보이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음영으로, 그쵸? 그거를 하는 거예요. 울퉁불퉁함 안 하고 우리 그냥 음영으로 마치 울퉁불퉁함처럼 표현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현상들을 이용해서 더 사실적인 세계를 만드는 기술들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베이스 모델입니다. 그 베이스 모델을 딱 줬는데 뭐 물론 색을 좀 잘 입히니까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울퉁불퉁함은 좀 없잖아요. 그래서 가운데가 그 제가 말한 그 데생 같은 느낌으로 음영을 줘가지고 조금 더 그럴듯하게 만든 거예요. 좀 그럴듯하죠? 예. 사실 저 가장 왼쪽에서 저 가운데로 넘어갈 때는 거의 컴퓨터의 어떤 연산을 더 많이 차지하잖아요. 굉장한 방법이었어요. 사람의 눈의 착시를 이용한 거니까. 자, 근데 이제 현대로 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우리는 이제 컴퓨터가 매우 세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뭐에 집중하느냐? 가운데 걸 해도 안 되는 걸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잘 살펴봤더니 가장 오른쪽처럼 정말 울퉁불퉁함이 실제로 있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모던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가장 오른쪽처럼 실제로 움직이는 것까지 어떻게 가속화할까? 이제 이런 쪽으로 담론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걸 표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뭐 코사인 같은 걸로 모사한다 이런 말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실제로 들어온 빛의 양은 1인데 코사인이랑 이런 함수로 적당히 모델링 하다 보니까 빛이 마치 2, 3 이렇게 막 갑자기 늘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빛이 막 0.2, 0.1 이런 식으로 줄어들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조정했느냐? 전문가 디자이너가 보면서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적당히.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떤 걸 문제를 풀어낼 때 굳이 그렇게 도메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튜닝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뭐가 부족하지? 가장 기초적인 게 뭔가 없는 것 같아. 뭐였냐면은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이 1만큼 들어왔으면 이 현상을 일으키는데 사용되는 빛의 에너지의 총량은 1이어야 돼. 자, 이런 아주 단순한 법칙을 우리가 강제함으로써 더 사실적인 씬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많이 간과한 것 같아 라고 해서 물리적인 법칙을 이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Physically Based Rendering이라고 PBR이라고 불리는 이제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결과만을 줬다면 아니야, 우리는 이제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프레넬 효과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빛이 들어왔을 때 흡수되는 것도 있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빛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은 그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지라는 것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요. 자, 이 그림자는 왜 지금까지 고려가 많이 힘들었느냐? 그림자라는 게 뭐냐면 나한테 빛이 오죠. 자, 내가 A라는 물체예요. 내가 빛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빛을 받는 주체에 대해 고민했어요. 근데 그림자는 어디에 져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B라는 물체에 그림자가 영향을 줍니다. 즉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할 때 지금까지는 나만 고려하면 됐는데 그림자를 고려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아닌 쟤를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컴퓨터한테 어떤 정보를 줘야 되냐? 씬에 대한 정보, 나와 내 주변에 대한 정보를 같이 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늘어나요. 자, 우리가 이 씬이 단순하면은 나하고 바닥 정도만 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10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100명의 사람이 빛을 받고 그림자가 지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갑자기 계산량이 폭증하겠죠. 그래서 그림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의 성능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림자도 잘 표현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림자도 우리가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림자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이 씬 전체를 좀 다룰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겼다고 했죠. 자, 이거를 계속 발전하면 이제 나오는 게 바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오는 어떤 빛은요, 광원으로부터 바로 올 수도 있지만 이 빛이 옆에 있는 벽을 맞고 나한테 올 수도 있어요. 벽을 맞고 바닥을 맞고 나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서 튕겨나간 빛이 그대로 여러분 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벽을 맞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인다이렉트 라이팅이라고 부르는 간접광들이 이제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담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이 공간에 빛이 튕기면서 그 모든 빛들이 합쳐져서 여러분 눈에 들어가는 상황을 이제 고려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걸 고려하게 되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연산량이 많아요. 튕기는 빛이라는 건 정말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빛을 좀 뭉뚱그려서 확률로 뭉뚱그리고 한 2-3번 정도 튕기는 것만 고려하는 식으로 실시간에선 다루게 되고요. 영화같이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데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걸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로 보는 애들은 더 사실감 같은 게 있는 거고요. 게임이라던가 VR 어플리케이션 같이 내가 직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빛이라는 거는 일종의 물리 현상이죠.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빛을 했구나. 그럼 나는 이제 유체도 좀 해보고
기체도 해보고 다 해보자. 그래서 막 이제 플루이드 시뮬레이션 아니면 뭐 기체 시뮬레이션, 저 불 같은 거 막 폭발하는 거, 익스플로전 이런 것도 이제 막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다룰 때 이제 뭐가 어려웠느냐? 자, 우리가 어떤 물체를 다룰 때는 그냥 기하 정보를 우리가 다루면 됐어요. 예를 들면 앞에 토끼가 있다 해볼게요. 토끼. 그냥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 표현하면 토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내가 탁 치면 옆으로는 토끼 형태로 날아가겠죠. 자, 근데 기체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연기가 이렇게 있어요. 내 연기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쑥 해요. 어떻게 돼요? 연기가 흩날리죠. 즉, 이 녀석들은 지오메트리가 없어요. 얘네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어떤 힘을 가하면은 확산됩니다. 주변으로. 밀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할 새로운 방법이 또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작은 점, 파티클로 표현을 해보자. 파티클이라고 불리는 작은 점 여러 개를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한 다음에 내가 손을 흔들리면은 그냥 그 파티클하고 상호작용해서 파티클이 날아가는 걸로 이제 했어요. 자,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 기체라는 건 정말 작은 알갱이에요. 어떻게 따지면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컴퓨터가 연산 가능한 정도로 다루려면은 뭐 많아봐야 한 100만 개 넘어가면 힘들 것 같아요. 100만 개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작은 알갱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만한 연산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보다 더 작게 나눠서 1000만 개, 1억 개, 10억 개로 다루려고 하니까 안 다뤄져요, 컴퓨터가. 그래서 어디선가 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적당히 연기 같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풀어야 될까가 좀 이제 난제였고요. 그럼 그렇게 적당히 하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 시뮬레이션이 이제 왜 깨지느냐? 적당히 표현했죠. 적당히 표현했다는 거는 얘들한테 각각의 물리량도 적당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어떤 힘을 주었으면 딱 그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고 나머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어야 돼요. 그렇죠? 힘이라는 거는. 근데 적당히 표현하면 에러가 계속 생기겠죠. 그럼 그 에러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은 얘들이 갑자기 그게 임계점을 놓으면서 막 바깥으로 발산해 버린다든가 아니면 한 점으로 수렴해 버린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막 고민을 막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다루기로 했느냐? 이 앞에 있는 공간을 일정 크기로 자르고 그 공간마다의 밀도를 정의한 다음에 이 공간을 연기나 어떤 그런 기체 같은 게 유체 같은 게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를 차지할까 정도를 이제 정의하는 그런 방식을 쓰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도 있고 아까 말했던 파티클하는 방식도 있고, 근데 둘 다 여전히 공간을 어떻게 분할할 거냐, 얼마나 잘게 분할할 거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시뮬레이션은 아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시뮬레이션의 안정성 같은 게 이제 기체, 유체뿐만 아니라 이런 자석 시뮬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은 기계 시뮬레이션을 왔을 때는 또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이 물리 얘기를 지금 하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나오는 담론이 뭐 로봇 같은 걸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자, 로봇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로봇을 컨트롤할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물리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오차를 항상 내포한다 그랬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걸 정밀하게 움직여서 어떤 물체를 집어서 올리는 단순한 태스크라고 해볼게요. 근데 얘가 오차가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잉 하다가 아까 내가 폭발한다 그랬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래에 있는 거는 박살이 나죠. 예, 그리고 내가 물체를 집어야 되는데 손을 조작을 하는데 이게 손을 움직이다가 너무 세게 쥐는 거예요. 그럼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로봇 같은 걸 할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 시뮬레이션을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정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보고 에러는 조금 생겨도 상관없어라는 식으로 다루게 되는데 그 에러가 쌓이다가 임계점이 넘어가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형태로 등장하게 돼요. 이게 컴퓨터 그래픽스 영역에서는 그냥 물이 좀 이상한데 뭐 연기가 좀 안으로 모이는데 이 정도 현상이었다면은 이거를 현실에 있는 기계를 조정하는 시뮬레이션으로 왔을 때에는 기계가 여러분을 때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도 지금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위에서 다다다다 떨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성체 같은 게 안정되게 만들까, 뭐 이런 연구들도 막 이제 일어나는 거죠. 되게 예쁘죠? 저렇게 잘 붙어요. 네, 안정화가 되면요.
자,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넘어서 그 다음에는 articulated body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articulated body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절을 가진 관절체. 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많은 것들은 관절체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그럼 이 관절체가 왜 좀 특이하냐? 자동차 같은 건 관절체가 아니에요. 자동차는 내가 때리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라는 그 모양 그대로 옆으로 날아가죠. 쾅 하고요. 근데 사람을 좀 뭐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지만 허수아비로 할게요. 허수아비, 사람 모양의 허수아비를 내가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관절이 움직이면서 힘이 여러 가지로 막 분산되겠죠. 그러면서 팔다리가 파닥파닥 떨리면서 그러면서도 이 관절이 뒤로 꺾이지는 않으면서 혹은 일정 힘 이상 받으면 뒤로 꺾이면서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다이나믹스가 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강체 그냥 자동차 같은 거는 그 형상 그대로 날아갔으니까 쉬웠다면 관절체 같은 거는 내가 어떤 힘을 가하면 관절을 기반으로 한 토크가 발생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표현하기 위한 이제 특수한 알고리즘들이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 뼈 구조를 만들고 그 가상의 뼈와 저 사람 모양의 이제 저런 메쉬를 3D 물체라고 할게요. 저 물체를 연결을 지어요. 그래서 내가 뼈를 움직이면은 그 뼈가 영향을 주는 물체를 같이 움직여주는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뼈를 움직이면서 저런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자,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삼각형으로 다 이루어진 랜턴을 많이 예를 들었잖아요. 그 랜턴처럼 저 사람도 삼각형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저 삼각형 하나하나를 전부 조작해가지고 달리는 움직임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삼각형들이 어떤 뼈에 붙어 있고 내가 그 뼈를 움직임으로써 그 녀석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수학적으로 단순화되죠. 그럼 우리가 더 쉽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고 더 예쁘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게 이제 articulated body 그리고 bone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이 녀석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달리는 어떤 모션을 만들려고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을 크게 얘기해요. forward kinematics와 inverse kinematics인데 이것은 로봇을 움직이는 것도 비슷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forward kinematics는 내가 관절 각각에 어느 정도의 힘을 줘서 어떻게 움직일 거다를 모두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고 팔꿈치를 이렇게 움직이고 손을 이렇게 움직여라고 모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리는 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식으로 전부 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forward kinematics예요. inverse kinematics는 뭐냐면 목표 지점으로 end effector라고 불리는 우리 손 이런 걸 일단 움직여요.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은 우리가 물체를 집을 때, 자 여러분 물체를 집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손의 위치죠.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주울 때 뭐 어깨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상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인버스 키네매틱스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이 끝 지점이 원하는 위치로 갔을 때 나머지가 관절체의 컨스트레인트를 어기지 않으면서, 즉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꺾이거나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로봇 아미라는 걸 내가 예시로 들어보면은 내가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하기 위해서는 로봇 아미의 각 조인트에 모두 힘을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를 다 조절을 해줘야 됐다면 인버스 키네매틱스는 끝에 있는 손만 위치를 정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수학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인버스 키네매틱스예요. 이 두 가지 다 사용되는 예시들이 좀 다른데 두 가지 다 연구가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또 얘기가 나와요. 자, 키프레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중요한 데만 좀 집중하자예요. 자, 이것도 연산량을 줄이기 위한 거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컨트롤을 함에 있어서 매 프레임 1초에 60번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간마다 계속 연산을 돌린다고 생각하면은 컴퓨터가 지치겠죠. 좀 아끼고 싶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손을 움직인다고 했을 때 A 위치, B 위치, C 위치, D 위치로만 가면은 나머지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럼 그냥 A 위치와 B 위치 사이를 그냥 보관해가지고 그냥 사이에 있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연산 안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키프레임과 인터폴레이션, 모션 인터폴레이션인데 중요한 위치만 지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에버리지를 해가지고 그냥 중간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람과 같은 모션을 만들 땐 이게 좀 힘들어요. 자, 우리 사람은 굉장히 미묘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 같은 거를 많이 내포한 상태로 움직여요. 근데 수학적으로 단순히 중요한 프레임 사이를 보관해서 표현하면은 좀 어색한 느낌이 나요. 사람은 저렇게 안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런 느낌. 근데 이걸 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거든요. 사람의 뉘앙스된 움직임이 표현이 안 된다. 그냥 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영화, 게임, 막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매 눈으로 보는 거. 엘사가 별로 사람같이 안 움직이네. 난 디즈니 망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하는 분들에서는 중요해요, 이 담론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모션 캡처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이 모션 캡처는 무엇이냐? 실제로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 몸 곳곳에 마커 같은 걸 막 부착한 다음에 어떤 모션을 막 찍어요.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왜 배우가 막 앞에서 막 뭐 하면은 그걸 데이터화한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모션 캡처 기술이에요. 그럼 그 기술이 왜 나왔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뉘앙스된 모션까지 전부 다 데이터를 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모션 캡처 기술의 단점이 뭐냐? 비싸요. 일단 저런 액터를 고용해가지고 저 액터한테 내가 원하는 모션을 잘 취할 수 있게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저거를 찍을 수 있는 캡처 스튜디오를 만든 다음에 시간을 막 들여야 돼요. 제가 한 1년 전쯤에 그 NC소프트랑 펄어비스랑 이제 게임 회사인데 그 친구들이랑 이제 스킬 쓰는 모션을 좀 만들어 보려고 가가지고 저 모션 캡처를 했거든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9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 스킬 모션들 만드는 걸 다 봤는데, 예를 들면 파이어볼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스 에로우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래요. 그럼 다 팩이 돼요. 그게 그 일주일 동안 찍었던 모든 모션이 전부 다 팩이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걸 만드는 게. 내가 기획이 바뀌면 갑자기 일주일 동안 만들었던 그 막 억에 해당하는 돈이 그냥 날아가요. 그런 것처럼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이것도 어떻게 좀 잘 해볼까? 요즘 시대에는 이제 AI로 좀 어떻게 안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모션 캡처 기술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학교 한 3학년쯤 되는 친구가 막 이것저것 툴을 이용해서 자기 게임을 만들어 본 건데, 이렇게 달리는 기술, 위로 올라가는 기술 이런 거 할 때 포워드 키네매틱스, 인버스 키네매틱스 같은 걸 막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진 모션 캡처 데이터 같은 거 이용해서 그런 것들 잘 이어붙임으로써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션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예, 구르기, 걷기, 그렇죠? 잘 되죠, 생각보다. 네, 이런 것들이 모두 CG 기술을 이용하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1, 2년 공부하면은 이 정도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저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면 더 올릴까, 어떻게 하면은 컴퓨터가 컴퓨테이셔널 자원을 덜 쓰게 만들까를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또 LOD,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는 개념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레벨 오브 디테일은 뭐냐? 착시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자,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주름까지 보여요. 근데 나하고 20m쯤 떨어져 있는 사람은 딱히 여러분 주름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녀석 혹은 내 관심이 없는 것까지 그렇게 고해상도로 열심히 렌더링할 필요가 없다. 내가 집중하거나 나하고 가까이에 있는 것만 열심히 렌더링하면 된다. 네,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는 좀 덜한데요. 뭐 게임이나 가상현실 어플리케이션 잘 보시면은 나하고 가까이 있는 거는 뭔가 힘 빡 줘서 그리는데, 저기 멀리 있는 행인 같은 거는 뭔가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느낌으로 걸어가거든요. 근데 자세히 한번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리소스를 또 아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어디서 중요해지느냐? 자,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데이터를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저 데이터가 대략 한 1000km?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1000km에 있는 데이터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그리게 되면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항공기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해보면은 그냥 내 눈앞에 보이고 나는 가까이 있는 거는 되게 신경 많이 쓰지만 멀리 있는 건 신경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원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이런 걸 쓰게 되느냐? 자, 내가 길을 가다가 벽에다가 총을 쐈어요. 그 총 때문에 벽이 무너지길 바래요.
근데 여러분이 딱 매의 눈으로 내 총알이 벽의 왼쪽 위를 때렸는데 왜 가운데가 부서지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총을 쐈고 벽이 부서졌고 사실적인데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그럴듯하게 타협을 봐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는 정도로 사실적으로 그리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많이 또 연구가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폭발 씬인데요. 자, 이제 왼쪽 아래에 폭발이 일어났어요. 폭발이 일어났을 때 저 나무들이 막 튕겨 오르겠죠. 그리고 튕겨 오르는 나무들이 또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막 튕기겠죠. 원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폭발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매의 눈으로 뭐야, 왼쪽 위에 있는 나무랑 오른쪽 위에 있는 나무가 같이 맞았는데 왜 앞으로 날아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폭발이 일어났고 되게 사실적으로 퍼져나가네 정도로 알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혹은 사람이 인지하는 레벨 정도로만 사실적이어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효과들을 사용을 하죠. 자, 한번 볼게요. 사실적이죠? 네. 이거를 보면서 저 320번째 벽돌이 좀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냥 폭발이 일어났고 잘 날아가고 있고 사실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정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 정도를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타협과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사실성 사이에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씬으로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냥 그럴듯하죠, 보기에는.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거보다는 훨씬 좋은 퀄리티로 당연히 하게 돼요. 왜냐면 영화에서는 돌려봐요. 여러분들이 막 툭툭툭 이상한데? 이렇게 돌려보는 사람도 있고요. 여유도 있어요. 근데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정도로 타협을 보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컴퓨터 그래픽스가 AI가 도래하기 전까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상호작용이라는 특성과 극사실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고 정직하게 컴퓨테이셔널 파워만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인지까지 다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몸을 비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게 이제 AI의 등장입니다. 자, AI로 딱 넘어오고 나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AI가 배워가지고 뭐 알아서 좀 잘한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AI는 이제 수학을 넘어서 데이터로 그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모델링을 했어요. 빛이 왼쪽 위에서 돌아오면은 나를 맞고 일정 부분은 흡수하고 어느 정도는 반사시키고 뭐 어떤 특성을 가지면 굴절도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뭐 해서 유명한 수학자의 어떤 이론을 막 가져와서 수식으로 모델링 해가지고 증명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근데 이제 AI가 등장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왼쪽에서 빛이 날아온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런 색이 나오던데? 하고 AI가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AI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왼쪽 아래 씬이라든가 오른쪽 아래 씬은 정말 복잡한 연산이 원래는 필요했어요. 빛이 뭐 구름에서 어떻게 산란되고 뭐 대기 중에 수분이 어떻기 때문에 빛이 어떻게 흡수되고 반사돼야 되면 막 다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AI는 필요 없어요. 야, 내가 그림 사진을 한 1000만 장 봤는데 저렇게 생겼던데? 하고 딱 주면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네, 이제 그게 AI가 하는 일입니다. 인공지능은 현실 세계에서 관측된 결과를 기준신호로 해가지고 복잡한 자연현상의 암묵적인 구조를 학습을 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를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암묵적인 룰을 얘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과정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고요. 인공지능은 그냥 결과로부터 그냥 구조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유체를 이루는 각 알갱이들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모든 힘을 계산했던 것이 기존 컴퓨터 그래픽스 이론이었어요. 우리가 유체가 움직이는데 그 유체를 작은 알갱이 단위로 자른 다음에 그 작은 알갱이들끼리 서로 밀어내고 당기는 힘 같은 걸 어떻게 계산하자, 이게 기존의 방법이었다면 AI는 알갱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밀던데?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AI가 쭉쭉쭉 계산하면은 물을 렌더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죠. 자, 인공지능은 수학적인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저 왼쪽과 같은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다음 화면은 오른쪽 같은데? 라고 그냥 리턴을 하는 거예요. 왜? 경험적으로 자기는 배운 거야.
내가 지금까지 수천만 장의 사진을 봤는데 오른쪽 같이 움직이더라. 근데 우리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저 오른쪽 같이 움직이는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단할 능력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다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AI한테도 우리가 엄청나게 정밀한 결과를 사실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는. 그럴듯하게만 만들면 그럴듯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러한 예측 능력은 학습된 데이터 분포와 표현 구조에 의존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 일관성 같은 게 잘 보장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물이 오른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벽에 맞았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물이 튀어 올라야 되죠. 근데 AI는 이걸 보장하진 않아요. 그냥 그럴듯하게 분포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릴 뿐이지 가끔은 물이 그 아래로 뚫고 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물이 벽에 맞았는데 튕기지 않고 그냥 쭉 흐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데이터를 수천만 장 때려 넣어서 그 다음 액션을 우리가 받을 뿐이지 너 저기 벽 뚫으면 안 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AI는. 그게 일단 문제고요. 그래서 확률을 내가 막 모사해가지고 벽을 뚫지 않을 확률 같은 거 막 임의로 넣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에러를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그럴듯하게 적당히 하는 건 잘 되는데 정밀한 어떤 결과가 필요할 때는 AI가 되게 힘들어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로봇 예시를 잠깐 들었었죠. 자, 로봇이 움직이다가 확률적으로 여기 있는 사과를 짚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날 때려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AI가 이런 에러를 냈을 때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연구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런 큰 태스크를 한 번에 하지 않고 태스크를 잘게 자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기존에는 손이 위에 있으면 손을 아래로 움직여서 사과를 잡아라는 이걸 한 번에 학습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거를 막 단계를 나눠요. 내가 이 팔을 움직여야 되는 이유, 내가 손을 이만큼 줘야 되는 이유, 이런 걸 나눈 다음에 이걸 AI한테 모두 분산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결과를 조합해가지고 그 다음 액션을 결정하는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컨트롤이 잘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AI가 발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CG 쪽에도 엄청난 변화가 많이 왔는데요. 이 AI가 오면서 기존에는 저렇게 위에 있는 수식처럼 빛이 들어와서 어떻게 튕길 거다라는 식의 수학적인 모델링을 어떻게 잘하냐 이게 우리의 관건이었다면 최근에는 그냥 보고 오른쪽에 있는 결과 데이터셋을 잘 모아서 학습을 시키면 띵 하고 잘 내줍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저 왼쪽에 있는 저런 드래곤 물체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스타일레이션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나는 약간 용암 느낌 나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가운데 걸로 바꾸고 싶다면은 우리가 색 같은 걸 전부 다 새로 칠하고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이렇게 자문을 받고 막 그랬다면 지금은 AI가 용암 뭐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딱 해줘요. 그래서 이런 쪽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단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내가 정밀하게 바꾸고 싶어요. 야, 용암은 맞는데 나 이 용암 이 느낌이 좀 더 막 그 있잖아. 빵하고 샤하게 해달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못해요. AI가. 컨트롤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이핑을 내고 그 프로토타이핑 결과를 다시 도메인 전문가가 한 번 더 리터칭하는 식으로 요즘 AI가 많이 이용이 되죠.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도 AI가 막 예측을 해요. 예를 들면 앞으로 걸어가는 어떤 이미지를 넣고요. 이 다음에는 얘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은 걔는 걷는 중이니까 발을 들고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라고 예측도 해줘요. 그래서 AI가 직접 저렇게 캐릭터라는 걸 컨트롤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데로 왔을 때는 휴머노이드를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야, 너 2m 앞으로 걸어가 라고 하면은 그냥 그 2m 앞으로 걸어가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냥 적당히 잘 걸어요, AI가. 예, 그런 식으로 요즘은 이제 휴머노이드도 걸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단순하게 데이터를 그냥 하나로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이미지로부터 배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끼리 연결을 하기도 해요. 지금 저런 위에 있는 메쉬, 내가 손을 들고 흔드는 거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이거를 표현하는 자연어를 저렇게 아래쪽에 얘네들은 손을 흔들고 있어. 왼손은 아래로 내리고 오른손을 들고 하고 있어. 이렇게 다 막 어노테이션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조인트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저런 이미지에 대한 이해와 자연어에 대한 이해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고도화시키면 이제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의 챗GPT에다가
저 위에 있는 이미지 넣고 얘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얘 지금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 게 이런 모달리티에 연결해서 오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데이터를 넣어주고 아래쪽에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사람의 어떤 자연어 표현을 넣어주고 그 둘 사이의 연관관계를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보고 다른 쪽을 생성하거나 그런 것들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에 제가 한 연구인데요. 이제 게임 회사 같은 데다가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저런 식으로 내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저 아래에 있는 애니메이션이 그냥 그대로 나와요. 옛날에는 저 아래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가 들어가서 저런 조인트 하나하나의 위치를 다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뭐 1초에는 이렇게 움직이고 2초에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다 움직이면서 재생해보고 바꾸고 이걸 했어야 했어요. 근데 AI가 나온 다음에는 저 위에 있는 자연어 딱 넣잖아요. 그럼 저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내가 저걸 가지고 당장은 쓸 수는 없겠지만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내가 좀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업이 아니라 그냥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뭐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이라던가 쇼츠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인디게임 만든다던가 이런 사람이라면은 이 정도 퀄리티로 충분해요. 내가 그 사람들을 가지고 막 정밀하게 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컨텐츠를 빨리빨리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도 충분해요. 그래서 AI가 지금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로 했을 때 좋은 게 뭐냐면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 어려운 현상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져요. 자, 예를 들면요. 내가 인사하는 사람을 혹은 제스처라고 해볼게요. 자, 나하고 얘기할 때 내향적인 사람은 왠지 좀 이렇게 뭐 이러면서 대화할 것 같고 외향적인 사람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화할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해요? 뭐 외향적인 사람은 벡터의 크기가 커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수학적으로 모델링 가능한 거 위주로 막 표현을 해왔는데 이렇게 막 사람의 어떤 인지적인 거라든가 사람의 페르소나라든가 이런 게 개입해가지고 미묘한 뉘앙스가 필요한 것들은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확률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어요. 근데 데이터를 그냥 모아버리는 거예요. 야, 내향적이네. 예를 들면 MBTI를 뽑았더니 뭐라고 할까? 뭐 I로 시작하는 친구들 내향적이다. 그래서 뭐 100명 모아가지고 걔네 데이터 막 모아요. 그 다음에 E로 시작하는 애들 외향적이다. 그래서 100명 데이터 막 모아요.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냥 그거 가지고 표현을 해보라 그러면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납득도 돼요. 이게 진짜야? 하고 봤는데 막 우리가 내향적인 사람 100명 모아서 데이터 만들었는데 뭐 반박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도 AI가 잘 배워서 할 수 있게 되었고 설득력도 생겨요. 이제 그러다 보면 수학적으로 하려는 거 막 증명해야 되잖아. 근데 오늘 데이터 모았는데? 라고 설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I가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으면 그 관계를 통해서 뭐든지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자, 왼쪽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주고요. 내가 도시 설계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도시 설계 해주세요 이러면은 하거든요. 그렇죠? 도시 설계 전문가는 해요. 저 왼쪽에 있는 저런 네모 같은 2D 이미지만은 보고 도시가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었는가만 우리가 잘 밝혀낼 수 있고 그걸 데이터화할 수 있으면은 AI는 그 도메인 전문가가 하는 일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모으는 거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성을 잘 표현하는 거 이것들이 AI에서 지금 열심히 다루고 있는 그런 분야죠. 근데 한편은 좀 무섭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성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AI한테 쉽게 대체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걸 할 때 중요한 게 도메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남들이 쉽게 파악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성을 쌓아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선택하면 되게 좋아요. AI에 대체당하지 않으시려면요. 그만큼 되게 무서운 기술입니다. AI는 정말 파워풀해요. 자, 노화 같은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저 왼쪽에 있는 이런 셋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노화된 셋을 만들려고 했으면은 다 돈이에요. 미대 같은 다니시는 분들 불러가지고 노화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그려가지고 데이터셋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AI한테 그냥 야 노화 시켜줘 이러면은 노화 시켜줍니다. 예,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만든 영상인데요. 자, 노화를 좀 시켜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노화된 애들이 결과물이 나와요. 그죠?
왼쪽은 약간 새 거 같죠? 근데 오른쪽은 약간 오래된 거 같잖아요. 뭐 이끼가 껴있기도 하고 그런 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도 이 정도가 가능한데 아마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은 정말 더 대단한 결과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로 배우는 얘기를 일단 했어요. 자, 근데 데이터를 배우는 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데이터로만 배우자? 아닌 것 같아. 그 너머가 있을 것 같아. 이제 그 녀석들이 오게 되는데요. 자, 절대로 어떤 사람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분명히 굉장히 강력한 도구예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모을 수만 있으면 그 관계성을 파악해서 오랜 시간이 들거나 돈이 많이 들었던 일들을 AI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를 모을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데이터를 왜 모을 수 없을까요? 일단 첫 번째, 자, 폭발, 화재, 지진 다 데이터로 만들 수 있습니까? 혹은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 난 데이터를 모으고 싶어요. 못 모아요. 왜? 자율주행하다가 사고 난 데이터 모으려면 박아봐야 되죠. 한번 박을 때마다 여러분 매스컴 바로 올라가요. 유명하신 어떤 CEO님께서 자율주행 데이터 모으려고 사고를 냈고요. 이렇게 올라와요.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자, 로봇 학습을 위해서 내가 학습이 안 된 로봇을 현장에 나가서 일을 시킨다? 그럼 걔가 무슨 일을 저지를 줄 알고? 그렇죠? 너무 위험하고 비싸요. 그리고 우주선 학습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우주선 쏴요? 여러분 막 우주선 막 1000발씩 쏴요? 못 쏴요. 이미지 데이터 같은 거 막 1000만 장 모은다 그랬잖아요. 로켓 1000만 번 쏘면 내 생각에 우리 지구 자원 끝나요. 그냥. 그렇죠? 못 해요. 그렇게. 너무 비싸서 데이터를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관측은 가능한데 데이터로 만들기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빛이 예쁘게 들어오는 환경, 우리 관측은 되죠?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데이터화한다고 생각해봐요. 빛의 모든 경로, 빛이 뭔 줄 알고, 그렇죠? 빛이 그 공간에 얼마나 조밀하게 있는 줄 알고, 좋은 빛이 어떻게 반사되는지 어떻게 측정하고, 그렇죠? 못한단 말이에요. 데이터로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로봇이 물체를 집어서 옮길 때 생각해 볼게요. 자, 로봇이 어떤 물체를 집었어요. 어느 정도의 힘을 가했을까? 마찰력이 얼마일까? 반작용은 얼마나 오는 걸까?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데이터화하는 게. 자, 불가능해요. 자, 연기나 소용돌이가 막 만들어져요. 서로 어떤 힘이 가해지고 있겠죠, 거기에. 그 힘은 어떻게 측정할 거죠? 뭐 거기다가 센서를 갖다 대면한다거나, 그렇죠?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모을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데이터를.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느냐?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자, 로켓을 현실에서 쏘는 게 아니라요. 가상 공간에서 1000만 번을 쏴요. 그리고 데이터를 모아요. 자, 가상 공간에서 쐈기 때문에 이 가상 공간은 내가 모든 정보를 다 접근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든 세상이니까. 내가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어디에 힘이 어떻게 가해지고 어디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를 전부 다 관측 가능하고 데이터 가능해요. 그래서 가상 세계를 만들고 거기서 로켓을 만든 다음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일련의 시퀀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거를 한 1000만 번 쏘아 올린 다음에 괜찮은 것 같은데 싶을 때쯤에 현실로 가져와서 로켓 한 번 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복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현실 공간에 모든 걸 다 복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현실 공간에서 뭐 개미가 어떻게 기어가고 있고 저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 이걸 다 하려는 게 아니고 내 목적에 맞는 가상현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로켓을 쏘아 올리는 데이터를 만들고 싶으면 로켓만 잘 쏘아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가상현실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로봇을 학습하고 싶은 거면은 그 로봇을 잘 움직이고 로봇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가상현실만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CG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가상현실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CG가.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가상현실을 만들 때 목적이 뭐였냐면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더 사실적인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최근에는 사람한테 현실적인 가상 세계는 그냥 기본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정밀한 물리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그 현상들을 다 여기서 시뮬레이션하고 데이터로 모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CG의 담론이 글로 바뀌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현실 세계의 어떤 현상을 모방해서 가상 세계에서 만들고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까? 자, 이걸 하는 게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같은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옴니버스라는 플랫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젠슨 왕님이 GPU를 열심히 파시는 거 외에도 옴니버스라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자기들이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라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이 환경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우리 공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로봇들 훈련할 수 있고 자율주행 훈련할 수 있고 로켓 훈련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걸 막 해요. 그래서 그것들에 하는 목적이 결국 하나입니다. 현실에서 하기에 너무 비싸고 위험하니까 가상세계에서 훈련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우리 연구실에서 내가 이제 한 건데요. 우리가 물체를 잡을 때 사람이 손을 어떻게 해서 움직여서 잡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물체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박스는 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잡고 막대기는 이렇게 잡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를 막 하고 싶었는데 이거 데이터를 다 모으려니까 세상의 물체는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바라보고 있는 뭐 챗GPT라던가 이런 친구들은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포함해서 웹에다가 정말 수많은 데이터를 다 남겨놨어요. 글이라던가 이런 거, 이미지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그런 대기업에서는 이런 걸 다 가져와다가 학습 데이터에 쓸 수가 있었고 1000만 개, 막 1억 개, 10억 개에 대한 데이터를 다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저런 문제는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죠. 자, 우리가 데이터를 10억 개를 만든다고 치면 1초에 한 장씩만 만들어도 10억 초거든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가상현실로 옮겨서 사람의 손과 사람의 손이 물체를 잡는 어떤 시퀀스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잡을까?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거나 혹은 그 시뮬레이션 자체로 배우게 하거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물체를 쥘까도 이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이걸 또 하려고 보니까 사람 손에다가 다 압력 센서를 붙이고 또 다 쥐게 해야 돼요. 이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압력 센서가 또 되게 민감해요. 비싸요. 네, 돈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연구실에.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가상세계로 옮겨서 가상세계에서 얘가 힘을 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 힘을 준 거에 따라서 그 피드백을 받는 물체는 이렇게 받을 거고 이런 걸 다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다 이렇게 모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근 연구에서는 이제 세게 주면 막 캔도 찌그러지고 막 계란도 부서지고 막 이런 것도 했어요. 이제 최근에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네, 저게 저 화살표가 얼마나 세게 힘을 쥐고 있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모양에 따라서 손 동작이 알아서 이렇게 바뀌죠. 예, 저거 우리 아무 인풋 안 넣었어요. 손목 위치만 넣어요. 그럼 알아서 저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다가 힘을 세게 주면은 저렇게 힘을 주고 힘을 약하게 주면 약하게 주는데 이제 그게 물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런 결과물을 이제 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라는 우리가 방법을 썼죠. 자, 이 데이터가 만든 게 어려운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연구실의 최근 연구인데요.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길을 막 가다가 고개를 돌려서 어딘가를 보잖아요. 어디를 볼까요? 생각해 본 적 없을걸요, 여러분?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고 싶냐? 자, 가상세계에 내 친구 로봇을 만들었어요. 내 친구 로봇이 앞으로 가서 핫도그 먹자 이랬는데 핫도그 가게만 보고 막 가요. 이상하죠? 내 로봇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약간 메이플 스토리 캐시숍 가서 산 펫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친구를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사람 같은 애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만들고자 하다 보니까 어디를 쳐다보는 건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좀 모아보려고 했어요. 데이터 없어요. 당연하게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왜 그곳을 쳐다볼까를 이제 모델링을 했어요. 이제 물어봤습니다. 사람들 막 한 40명 고용해가지고요. 당신 저기 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해봤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적어주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다 올리고 그 시뮬레이션으로 올린 걸 가지고 확률적으로 판단하게 했어요. 너는 궁금해서 쳐다봤구나. 너는 습관적으로 하늘을 봤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다 돌리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막 길을 가다가 오른쪽에 자동차가 막 오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쳐다봐요. 사람도 쳐다보겠죠. 왜? 우리의 세이프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막 길을 가다가 왼쪽에서 경찰관이랑 도둑이 막 싸워요. 그럼 우리 보고 싶죠. 왜 보고 싶어요? 궁금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서 쳐다보기도 하고요. 길을 가다가 괜히 하늘을 봐요. 왜 쳐다봤어요? 나 습관적으로 하늘 보는 습관이 있어. 네, 뭐 그렇게 하기도 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지금 이런 데까지 왔어요. 가상세계에다가 우리 사람의 어떤 행동 양식 같은 거를 잘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 시뮬레이션을 다양한 환경에 돌려보는 거죠. 뭐 자동차가 있는 환경, 뭐 불이 나고 있는 환경, 다양한 환경에 돌려보고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배우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깨우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로봇에다가 담는 거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최근에 저희 아기가 나왔는데 아기가 한 16개월쯤 됐어요. 이 아기를 보잖아요. 강화학습 그 자체예요, 진짜. 강화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잘하면 칭찬해주면은 그 행동이 강화되고요. 못했을 때 혼내면은 행동이 약화돼요. 근데 이 아기를 보고 있으면은 그 순수한 상태의 러닝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 우리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분유를 주면서 아빠 하면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한 8개월쯤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였냐면 아빠였어요. 아빠빠 막 이래요. 아빠빠 이래요. 의미는 몰라요. 그냥 아빠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화가 났냐? 엄마. 아니, 애가 엄마라는 말은 안 하고 아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기가 아빠빠를 할 때마다 아니야 엄마라니까 말해서 막 이렇게 화를 냈어요. 자, 그러자 애가 언러닝이 됐어요. 이제 아빠라는 말을 못 해요. 왜? 엄마가 네거티브 피드백을 줬어요. 아빠라는 말을 하면 엄마의 기분이 안 좋아져. 나는 엄마라는 말이 듣고 싶어라고 얘한테 학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이제 아빠라는 말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가서 아빠 해봐 이러면 엄마 이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강화학습 같은 건데, 자, 그게 이 시뮬레이션으로 오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로봇이 막 가요. 그래서 내가 물티를 집으라고 그랬어요. 물티를 집으려고 했는데 얘를 부쉈어요. 그럼 네거티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라고. 그럼 얘는 이제 물체를 안 부숴요. 그럼 얘가 순순하게 되게 쉽게 잡을 것 같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물체를 안 잡아요, 이제. 그러면은 물체로 가까이 손을 다가가는 거에 칭찬을 해줘요. 이야, 너 손 앞으로 넣었어? 야, 너 대단한데? 막면서 이렇게 막 줘요. 그러다가 부숴요. 그럼 또 네거티브 피드백을 줘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계속 교정해가면서 이제 학습을 해요. 이런 게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인데,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데이터로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데이터로 학습하는 거 외에도 강화학습이라고 불리는 방법도 사실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배워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람이 배울 때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많이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피드백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담론이 있고요. 그리고 강화학습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데이터를 10억 개, 100억 개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빅테크 정도 되는 그런 큰 기업이 아니면 만들기 힘들어요. 근데 강화학습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도 뛰어들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고, 어떨 때에는 결과는 비슷한데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한 그런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중국에서 만든 딥시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딥시크라는 친구들이 어떤 강화학습 방법론을 이용해서 야, 나는 너네만큼 돈 안 썼는데 이거 만들어놨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오픈 AI 같은 친구들을. 네, 그런 방식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AI의 담론은 정말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이 바로 방금 말한 피드백 같은 걸 주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왜? 내가 어떤 걸 실행을 했고 그 실행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바로 거기서 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주고 그럼 나 안 할래 이걸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열심히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담론이 나오고 있느냐, 더 다양한 상황에서 더 싸게 더 안전하게 잘할 수 있는 AI가 없을까, 이런 걸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이거를 현실로 끄집어내려는 시도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피지컬 AI 이런 담론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챗GPT처럼 그냥 우리가 어떤 글을 넣으면 글이 나오는 정도로만 이제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현실에 이걸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고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면서 나한테 뭔가를 행해주는 이런 걸 하고 싶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물체, 그러니까 뭐 조인트 같은 로봇에다가 토크라는 힘을 발생시켜서 움직이고 내가 힘을 조절해서 잡고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담론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런 거는 글로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어떤 트라이얼 앤 에러로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담론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게 피지컬 AI고요. 그 피지컬 AI의 이제 주축이 되는 게 바로 요 시뮬레이션 환경 혹은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이 학문이 점점 이런 걸 어떻게 잘할까로 담론이 옮겨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발표를 마칠 건데요. 서머라이제이션을 좀 해보죠. 과거의 CG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화면에 얼마나 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빛을 수식으로 근사하고 기화와 재질, 애니메이션 같은 걸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모델링할까, 어떻게 잘 표현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CG는 이해 가능하면서도 상호작용한 세계 구축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환경에다가 어떤 영향을 줬는데 그 환경에서 영향을 준 게 여기 있는 물체를 밀었어요. 왜 물체가 밀리는 거지? 거기에 뭐가 작용한 거지? 를 내가 알고 싶을 때 그 결과물들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수치화하고 기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움직인 게 나한테 보여주면서 상자가 밀렸구나라는 결과물도 나한테 리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세계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넘어서 단순하게 현실을 모사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능학습의 실험실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로봇 같은 거를 가상현실에 넣고 배우게 하는 거죠. 애가 막 띠우띠아 하면서 이렇게 막 박스 밀면은 박스가 촥 밀리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오케이, 잘하네, 굿 잡 하면 애가 강화돼가지고 박스 미는 거예요. 예, 그런 걸 하는 거고요. 예, 이게 계속 발전해 가면은 현실과 구분 불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이제 그런 기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세계가 이제 뭐냐면 가상 세계가 현실하고 구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계가 없어지고 내가 가상 세계에서 일하는 것들이 현실 세계 그대로 반영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가상 세계에서 로봇을 조종해가지고 어떤 물체를 들어올리는 걸 했으면은 현실 세계 실제 어떤 공장에서 그런 물체를 막 들어올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위험한 데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혹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실의 한 절반 정도는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막 온 사람들이 그냥 진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되면은 현실 세계의 거리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아마 진정한 인류 대통합이라는 게 올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 인류 대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 연구실에 오면 또 열심히 들을 수 있을 건데 그럴 일은 먼 훗날에 아주 소수 얘기겠지만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그 사람과 나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행동 양식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거리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십 시간일 거란 말이에요. 관심이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활 공간, 가상세계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함께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관심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세계가 딱 오면 아마 우리 인류가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